이번에는 통계적 가설 검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은 어떤 예상 또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가설 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은 모집단의 분포 모양이나 모수 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에 기초하여 가설의 채택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앞의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H1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H0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H0를 우리가 귀무가설이라고 부르고 H1을 대립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설 검증은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기초하여 어떤 가설을 채택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표본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집단 데이터를 다 조사할 수 없고 표본 데이터에만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에 기초한 의사결정은 항상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용했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동전 던지기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H1에 주장하는 내용,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안면이 나올 확률이 한 50%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50%보다 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P를 안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기호로 표시한다면 이 안면이 나올 확률 P가 자기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하는 내용은 2분의 1보다 작다가 아니고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런 내용일 테니까 능력이 없다 또는 평균 50% 근처이다 또는 안면이 나올 P가 2분의 1 근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H0에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설 두 개의 가설 중에 우리가 어떤 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아보려면 데이터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10번 실험한 결과, 다시 말해서 동전을 10번 던지게 해본 것이죠. 그 결과 앞면이 9번 나왔다면 우리는 H1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1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9번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매우 희박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H1을 채택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10번 실험한 결과 안면이 9번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 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정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게 될 최대 허용 확률 5장에서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는데요. 이 최대 허용 확률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확률이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확률보다 작은 경우에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설 검증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계적 가설 검증은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과정으로 표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지, 즉 어떤 가설을 선택 또는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가설 검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죠. 이 가설을 세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떤 주장이 있으면 주장하는 내용을 대립가설에 표현하고 이 대립가설에 반하는 내용을 귀무가설에 표현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확률, 즉 유의 수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0.05 아니면 0.03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유의 수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말 그대로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입니다.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네 번째 단계에서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의 확률, P값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Pvalue라고 하는데요. 이 P값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이 P값을 비교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죠.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대립가설인 H1을 채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설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우리 국민의 비만도가 평균이 10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우리 국민의 비만도 평균은 100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아니면 육류 섭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을 테니까 과거에 비해서 비만도가 더 높아졌지 않을까 해서 비만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가설은 10년 전에는 평균이 100이었는데 비만도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10년 전의 평균보다 즉 100보다 뮤가 커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하는 주장은 1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100보다 작아졌을 것이다가 아니고 10년 전과 뭐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게 이 대립가설에 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립가설에는 뮤가 100보다 커졌을 것이다. 귀무가설에는 아니다. 10년 전과 비슷할 것이다. 즉 뮤가 100 근처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알파를 정합니다. 알파는 보통 0.05를 많이 쓰는데요. 꼭 0.05를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0.05 값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표본을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값을 계산해서 10년 전보다 비만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표본 데이터를 표본을 추출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이라는 통계량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36개를 조사를 했는데 36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얻어졌고 이 표본 데이터의 평균이 103이고 이 표본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8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이 x 바값, 다시 말해서 103이라는 값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값을 표준화 시키면 103에서 10년 전의 평균 100을 빼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그러니까 루트 n이 데이터가 36개니까 36분의 루트 36분의 여기에서 얻어진 8 사실은 시그마를 써야 됩니다만 시그마는 모르니까요. 다시 말해서 모 표준 편차를 여기에서 써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은 s죠. 이 값이 이 값으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25 값이 이제 얻어졌으면 이 2.25 값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규 분포를 표준화한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2.25보다 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0.0122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지금은 제가 예제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뭐 36개가 아니고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수작업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표준화 시켜서 이런 적분해서 이런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계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런다고 해도 이 절차,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하는 절차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 계산된 유의 확률, 즉 P값이죠. 이 P값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 이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파를 0.05로 정해놨잖아요. 그게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에서 이 파란색 부분, 이 면적이 0.05인 알파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 부분이 유의 확률인 0.0122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봐서 이 검정 통계량이 크면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으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겠죠.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이 알파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값이 100하고는 많이 멀어졌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표본 평균의 위치가, 표준화된 표본 평균의 위치가 지금 2.25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이 파란 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얻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이 100이라는 값하고 이 103이라는 값의 거리가 아주 멀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H1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검정 통계량 그리고 유의 수준을 이용했었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정 통계량은 말 그대로 검정에 이용되는 통계량입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는 모평균을 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이용했죠. 이 표본 평균은 모평균 뮤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이 크면 이 표본 평균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항상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x바가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또는 작거나 또는 특정한 값들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또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x바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x바를 이렇게 표준화해서 g라는 변수를 만들면 이 g라는 변수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을 검정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화한 값인 g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을 사용해도 괜찮은데
이 표준화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뭐 계산을 한다거나 수식을 이용한다던가 할 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표준화된 그런 검정 통계량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예에서 우리가 이 103이라는 표준 표본 평균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03을 이렇게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확률을 계산하든,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든 표준 정규 분포를 써서 확률을 계산하든 똑같은 확률이 나올 테니까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알파와 p 값을 비교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어떤 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또는 어떤 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하고, 이 유의 확률이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확률, 유의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 유의 확률이 뭐 예를 들어 0.04 나왔다. 작습니까? 큽니까?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유의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 유의 확률, 계산된 유의 확률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을 우리가 유의 수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 기준을 쓰고요. 보통 알파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이 유의 수준을 0.01 또는 0.05, 뭐 0.1 이런 값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꼭 이 세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0.03, 0.04 뭐 이런 값을 이용해도 되고요. 0.15, 0.12 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용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값을 우리도 같이 이용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데 이 중에서도 0.05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즉,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이 확률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의 수준을 0.0으로 결정했다면, 만약에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계산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유의 확률이 큰 값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05보다 작으면 이 유의 확률이 작다고 생각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0.05보다 크면 유의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서 H0를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유의 수준은 규모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최대 허용 확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종 오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이 파란색 부분이 유의 수준 0.05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파란색 부분이 나타났다면, 이 파란색 오른쪽 부분이 나타났다면 이 파란색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X값이 있죠. 이 X값이 계산되는 데이터는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포에서 데이터가 얻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포에서 데이터가 얻어질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파란색 부분에서 데이터가 얻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이 이 0.05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x값이 이 파란 이 직선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x값, 검정 통계량으로 쓰는 x값이 이 파란색 곡선의 분포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파란색 부분에 있으면 이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이용한 데이터가 당연하게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분포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 가설 검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분포가 이 검은색 곡선으로 표시된 이 왼쪽 분포일 때도 사실은 이 왼쪽 분포에서 데이터가 뽑혔는데 우연히 큰 데이터들이 뽑혀서 검정 통계량으로 쓰는 값이 이 파란색 부분 근처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파란색 곡선에서 나왔다고 가정하는 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이제 제1종 오류라고 하면서 이 부분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이고 싶으면 알파를 작게 잡으면 돼요. 0.01처럼. 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조금 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알파를 0.1처럼 크게 잡아도 됩니다.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통계적 추론의 개념, 또 추정 방법, 가설 검증과 그 절차 등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